2023년 6월 고2 모의고사 니체의 철학 여기 한번 해볼게. 지금 1, 2, 3문단을 내가 쭉 묶어왔는데 묶어온 이유는 여기 니체랑 그 이전에 전통 형이상학 이 두 관점이 차이가 나거든. 그 부분을 좀 잘 대조하는 게 이 글의 핵심이야. 그래서 그걸 좀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묶어왔어. 같이 좀 볼게. 1문단 봐. 소크라테스 이후에 전통 형이상학에서는 현실 세계를 불완전하고 거짓된 세계로 간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는 불완전하고 거짓된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보편적 진리로 이루어진 현실 너머의 세계를 참된 세계라고 여겼어. 현실 너머, 그러니까 현실 아니라 그 이상의 어느 곳,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현실 너머의 세계를 참돼 이렇게 생각했대. 근데 그것은, 그 현실 너머의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었어? 보편적 진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들이 누굴까? 전통 형이상학자들은 삶의 목적이 현실 너머에 있는 초월적 가치의 추구에 있다고 보았으며, 현실 너머에 뭐가 있어? 초월적 가치. 아까 이게 뭐였지? 보편적 진리. 똑같은 말이야. 그것을 추구하는 게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고자 했다. 이가 뭐야? 초월적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통 형이상학자들은 현실에서 살면서 이성을 통해서 초월적 가치를 발견하는 게 삶의 목적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 이것 바로 앞문장, 초월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은 삶의 외부에 있는, 삶의 외부가 어디야? 현실 너머에 있는 절대적 가치를 토대로, 절대적 가치가 뭘까? 초월적 가치겠지. 얘들아, 그래서 여기 보면 보편적 진리, 초월적 가치, 절대적 가치가 다 똑같은 의미라는 것을 독해하면서 알아차렸어야 돼. 이 절대적 가치를 토대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유방식이었다. 맞지? 현실에 살면서 현실 너머에 있는 절대적 가치, 초월적 가치, 보편적 진리를 이성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거잖아. 바로 이 점에 반기를 든 철학자가 바로 니체다. 반대했다라는 거지. 이해되니? 정리 좀 해볼게. 지금 뭐부터 얘기했냐면 전통 형이상학 여기부터 얘기했어. 전통 형이상학에서는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했네. 현실,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는 거짓되고 불완전한 곳이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현실 너머의 세계, 현실 너머의 세계는 진리가 있는 참된 세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 입장에서는 현실 세계 거짓, 현실 너머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 참된 세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어렵지 않지? 왜 참된 세계냐면 이곳엔 뭐가 있으니까? 보편적 진리가 있으니까. 현실 너머의 세계는 보편적 진리가 있어. 보편적 진리를 다른 말로 해야지. 뭐가 있어? 초월적 가치가 있어. 또 뭐가 있어? 절대적 가치가 있어. 다 똑같은 말이야. 이것들을 찾고자 하는 게 삶의 목적인 거야. 그래서 이 전통 형이상학자들의 삶의 목적은, 살아간다라는 건 현실에서 살아가잖아. 삶의 목적은 이것들, 보편적 진리, 초월적 가치, 절대적 가치를 발견하는 게 삶의 목적인데, 무엇을 통해서?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 발견하는 게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 이해됐지? 자, 이 문단 가볼게. 니체에 따르면, 이번엔 니체 입장이야. 니체는 이거에 완전 반대하는 거야. 반기를 들었다고 했으니까. 삶은, 얘들아, 삶이 뭔데? 현실 세계. 현실 세계는 삶을 둘러싼 가치들의 근원이며 뿌리라는 거야. 가치 평가의 출발점이다.
삶 자체가 근원이고 출발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전통 형이상학자들은 모든 것이 다 현실 너머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체는 그거 아니야. 삶 자체가 뿌리고 출발점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 그리고 방금 이 가치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가치의 근원, 가치평가의 출발점. 이 가치라는 것은 삶의 유용한가, 즉 그것이 삶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가에 따라 평가된다. 그러니까 가치는 삶의 유용, 쓸모 있는가? 이걸 다시 얘기했어. 이 삶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쓸모 있는 거야. 에 따라 평가된대. 삶에 유용하고 강하게 만들어주면 좋은 거고, 가치가 높은 거고, 아니면 가치가 낮은 거고,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야. 이게 니체야. 그런데 전통 형이상학으로 다시 넘어와 버리거든? 여기가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 잘 봐야 돼. 여기까진 니체였다가 갑자기 전통 형이상학으로 넘어가는데, 이 전통 형이상학은 도덕적 선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얘들아 잘 봐. 도덕적 선이 절대적 가치야. 그럼 우리 아까 절대적 가치 했었잖아. 요거잖아, 요거. 절대적 가치.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도덕적 선인 거야. 똑같은 말이야. 도덕적 선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고, 맞지? 이거 발견하는 거니까. 이것에 따라 개별적 삶을 재단하려고 하였다. 이 말이 뭐냐면 전통 형이상학은 절대적 가치, 즉 도덕적 선을 추구하고 발견하는 게 목적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했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개별적 삶, 현실 세계에서의 삶을 평가하는 거지. 그러면 봐봐. 요거 하나 더 쓰자. 절대적 가치라는 걸 다시 말하면 여기서 도덕적 선이라고 똑같은 말을 또 얘기해줬어. 도덕적 선. 됐지? 이 모든 것들, 보편적 진리, 초월적 가치, 절대적 가치, 도덕적 선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적인 거야. 누구에게? 전통 형이상학자들에게. 맞지? 그리고 이 궁극적 목적을 발견하면 나의 삶은 성공한 거고, 발견 못하면 실패한 거고,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거지. 전통 형이상학이. 맞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에 따르면 이가 어딜까? 전통 형이상학에 따르면 삶의 본능적인 욕망은 억압되어야 되는 거야. 삶에서 본능적으로 나오는 모든 욕망은 억압돼야 돼. 왜? 욕망을 추구하면은 보편적 진리를 얻을 수 없으니까. 그치? 그리고 현실적인 삶은 개선되어야 하는 부정적인 것. 현실 세계는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삶은 부정적인 게 되는 거지. 따라서 현실적인 삶을 긍정하고 그 속에서 발전하고자 하는 태도는 도덕적 선에 부합하지 않는 무가치한 현실적 욕구들을 충족하려는 태도에 지나지 않게 된다. 누구 입장에서? 전통 형이상학 입장에서. 내가 현실적 삶을 막 긍정하면서 난 현실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서 발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 도덕적 삶, 도덕적 선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거야. 그리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전통 형이상학자들이 생각하기에 무가치한 현실적인 욕구들을 충족하려는 태도가 돼버린다는 거지. 그럼 결국에 현실적인 삶도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지. 누구에게는? 전통적인 형이상학, 전통 형이상학자들에게.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기가 조금 어렵지? 그래서 니체는, 다시 니체로 넘어와.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 할 삶을, 그러니까 니체 의견이야. 니체는 삶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는데 이 삶을 초월적 가치 실현 수단으로 간주하는 전도된 사유방식, 뒤바뀐 사유방식에 전적으로 반대했대. 다시 니체 입장에서는 삶 자체가 목적이어야 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는데 전통 형이상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초월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지.
이게 전통 형이상학자들의 입장이야. 이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뒤바뀐 사유방식. 삶 자체를 살아야 되는데 왜 삶을 수단으로 보냐?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반대했다는 거지. 독해가 되니? 이 문단 어려워. 이 문단 독해를 잘해야 될 것 같아. 자, 정리를 다시 해보자. 전통 형이상학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 같이 정리를 해줄게. 이 문단을 정리하면 삶의 본능적인 욕망들 있지. 얘네 입장에서는 삶에서 인간들이 갖는 본능적 욕망. 이건 단순히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부정적인 거야. 억압시켜야 되는 거야. 왜냐면 안 좋으니까. 왜냐면 삶 자체에 대해서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에 대한 어떤 의미 부여를 안 해.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능적 욕망은 억압해야 돼.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현실에서 살아가는 현실적 삶 있잖아. 삶? 현실적 삶 맞지? 현실적인 삶은 부정적인 게 돼버리거든?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는 추구할 게 없는 거야. 현실적인 삶에서 추구할 건 없어. 우리는 그저 현실적인 삶에서 현실 너머의 가치를 추구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개선되어야 할 부정적인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게 전통 형이상학 입장이야. 이거랑 완전 반대인 게 누구냐? 니체야. 이제 니체를 써볼게. 니체. 우리는 지금 전통 형이상학과 니체를 대조하고 있는 거야. 니체는 반대야. 완전 반대. 반대면 어떻게 되겠어? 현실 세계. 현실 세계는 삶 자체지. 완전 긍정하겠지. 그리고 현실 너머의 세계.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 부정하겠지. 그래서 니체 입장에서는 현실 세계가 완전 긍정, 현실 너머의 세계는 부정. 이렇게 되는 거야. 완전 대조적이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거든. 니체가 생각하는 삶이란 아까 뭐라고 했냐면 그 이 문단 첫 번째 줄에 삶을 둘러싼 가치들의 근원이래. 가치들의 근원이 삶이고 그 다음에 이 가치들의 가치평가의 출발점. 가치평가의 출발점이다. 얘들아 뭐가 중요하냐면 근원, 뿌리고 출발점. 모든 시작. 가치들이 모두 시작되고 출발하는 곳이 삶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가치가 뭐냐? 가치. 가치라는 것은 삶의 유용한가에 따라서 평가한대. 삶의 유용, 쓸모 있는가? 이 말을 니체식으로 다시 얘기하면은 삶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가? 삶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가에 따라서 가치를 평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하여 따라서 니체 입장에서는 이 현실적인 삶 있잖아. 현실적 삶. 아까 전에 전통 형이상학에서는 현실적인 삶이 부정적인 거였다면 니체 입장에서의 현실적인 삶은 완전 긍정인 거지. 삶 자체를 긍정하는 거야. 긍정. 그리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태도를 긍정하는 거야. 이해됐니? 그리고 그 자체로 현실적 삶 자체로 목적이 바로 삶이다. 삶 자체가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이 삶 자체가 그 자체로 목적이다는 내가 여기서 쓴 거거든?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 할 삶 이렇게 돼 있지. 하지만 전통 형이상학은 수단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조금 더 분류가 좀 되겠니? 대조가 되겠니? 이렇게 해주면 돼. 3문단 볼게. 니체는 전통 형이상학의 도덕 가치를 쫓으며 노예로 살아가는 대신 전통 형이상학의 도덕 가치가 뭔데? 요 궁극적인 목적들 있잖아. 보편적 진리 이런 것들. 이걸 쫓는 것을 노예로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는 대신에 각자가 주인으로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했다. 자, 봐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현실 너머의 삶을 추구하는 건 노예야, 노예. 이렇게 얘기하고, 현실 세계에서 직접 삶을 살아가는 것이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본 거지. 괜찮니?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넘어서고 높은 것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 즉 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스스로의 삶,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힘의 의지가 필요한데, 힘의 의지가 뭐야? 무언가를 넘어서는 것, 더 높은 것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 이게 힘의 의지가 되는 거야. 이것은 힘의 의지는 자신 내면의 힘과 능력을 더 높은 차원으로 발휘하고자 하는 의지이기도 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언가 더 잘하고 싶은 욕망, 내 능력과 힘을 키우고 싶은 욕망, 이게 힘의 의지야. 공부를 더 잘하고 싶어, 내가 성적을 올리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이게 힘의 의지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그런 거야. 하나의 힘의 의지가 다른 힘의 의지를 이겨도 또 다른 힘의 의지가 수시로 나타나므로 이 욕망은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창조와 생산이 무한히 이루어지게 하는 의지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는 뭐 등급을 한 등급 올려보겠어 하고 올렸어. 뭐 4에서 3으로 올렸다고 쳐봐. 너희는 공부들을 더 잘하겠지? 3에서 2로 갈게. 3에서 2로 올렸다고 쳐봐. 그럼 나의 힘의 의지가 끝날까? 아니야 얘들아. 2에서 1로 올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힘의 의지가 계속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창조와 생산이 무한히 이루어지게 하는 의지가 되는 거야. 니체는 힘의 의지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할 때, 이거 수용하라는 거야. 현재 자신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면서 니체가 생각하는 힘의 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니체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좀 적어볼게. 주인으로서 사는 삶을 스스로의 삶이라고 했고, 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힘의 의지라는 니체가 말한 하나의 개념이겠지. 이게 뭐냐면 힘의 의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무언가를 넘어서고, 기니까 좀 짧게 써볼까? 더 높은 것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되는 거겠지. 더 위로 향하고자 하는 욕망. 알겠지? 그러면 얘는 자신의 내면의 힘과 능력을 더 높은 차원으로 발휘하고자 하는 의지가 되는 거야. 우리는 이런 의지가 다 있지. 그치? 더 잘하고 싶은, 더 올라가고 싶은, 더 발전하고 싶은 의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하나의 힘의 의지가 달성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 나타나. 그렇기 때문에 창조와 생산이 무한히 이루어진다. 창조와 생산이 무한하다. 계속 힘의 의지가 생긴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힘의 의지를 뭐 하라고? 수용. 얘를 수용할 때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받아들일 때 현재의 자신을 극복할 수 있어. 지금의 나보다 더 좋은 내가 될 수 있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이게 힘의 의지인 거야. 이걸 어려워하진 않더라고. 이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넘어갈게. 이제 계속 니체의 철학이야. 니체에 따르면 삶을 긍정하고 상승시키고자 하는 강자들은, 삶을 긍정하고 상승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강자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삶의 유용한 가치들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각각의 삶이 자신의 상승을 위해서 힘의 의지를 중심으로 경합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각자의 삶이 힘의 의지를 중심으로 경합하기도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아곤, 즉 경쟁이다. 얘들아, 우리 고등학교 생활에서 우리 지금 각자의 삶이 각자의 힘의 의지를 중심으로 다 경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등급을 놓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
슬프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지. 그런 게 경쟁. 그때 필요한 게 경쟁이야. 아곤, 즉 경쟁은 자신과 동등하거나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으로 자신이 가진 힘의 크기를 확인하고 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 뭐가? 아곤. 경쟁은 내 힘의 크기를 확인하고 나의 힘의 크기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경쟁이 필요하다는 거야. 경쟁을 해봐야 내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내가 더 상승할 수도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대로인 거야, 얘들아. 맞지? 그렇기에 아곤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쟁자 제압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에 있다. 얘들아, 이거야. 우리가 경쟁을 하는데 그 경쟁의 궁극적인 목적, 경쟁 도대체 왜? 내 옆에 친구들 다 쓰러뜨려버려. 경쟁자 제압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라 내가 성장하는 게 경쟁의 궁극적 목적인 거야. 내가 친구들하고 경쟁해가지고 등급을 올렸어. 내가 성장하는 거야. 그게 궁극적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신이 뛰어넘고자 하는 강자는 자신을 자극하고 발전시키는 선의의 파트너. 맞지? 내가 뛰어넘고자 하는 자들은 나의 파트너, 선의의 파트너가 되고 상대를 이기고자 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 크다라는 것은 상대는 강하다, 강자인 거고 이때 고통은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거지. 경쟁을 하는데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 뭐 이러면 성장하겠니? 원래 힘들게 고통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지, 얘들아. 그래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물론 강자들 사이에서도 힘의 차이에 따른 위계는 존재한다. 얘들아, 이 말 알겠어? 각자의 차이, 각자의 가진 능력에 따라서 위계 질서 1등, 2등, 3등, 4등 이건 존재는 해. 없진 않아. 있어. 그러나 이때 위계는 일방적 계급 질서가 아니야. 이게 중요하겠지. 일방적 계급 질서 아니고 승패는 있지만 1등, 2등, 승자, 패자는 있지만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평가하고 좀 더 성장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서로 인정하므로 강자와 상대적 약자 간의 힘의 위계는 있어. 그것은 단 지배적 형태가 아니라 상호 존중의 형태인 거야. 그러니까 1등, 2등, 3등 예를 들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다고 쳐봐. 그럼 분명히 금은동이라는 위계는 있어. 그런데 지배적 형태, 금메달이 은메달, 동메달한테 야 너희 내 밑으로 꿇어 이런 지배적 형태가 아니라 우리 같이 다 열심히 했지 라는 인정하는 상호 존중의 형태로 드러난다는 거야. 즉 니체의 아고는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 타자는 존중하는 태도인 거래. 괜찮지? 마지막 문단. 니체는 삶을 긍정한다는 것은 삶이 마주하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삶을 긍정하는 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태도. 이게 삶에 대한 긍정이래. 강자를 넘어서려고 하는 의지를 옹호한 니체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을 그 자체로 긍정할 수 있는 철학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를 긍정하게 해주는 거야. 이건 누구에겐 없었니? 전통 형이상학 입장에서는 우리의 삶을 그 자체로 긍정할 수 없어. 왜냐면은 삶을 살아가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도덕적 선을 발견한 자만 그 삶의 의미가 있어지고 발견 못하면 이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전통 형이상학이거든. 하지만 니체는 그게 아니야. 삶 자체가 긍정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긍정 대상이다. 긍정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안 어렵지 여기는. 정리를 그래도 해봐야겠지. 니체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니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강자라는 것을 얘기했거든. 강한 자들이 누구냐면은 삶을 긍정해. 각자의 삶을 긍정하고 그 삶을 상승시키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강자라고 하는데 이 강자들은 삶의 유용한 가치, 유용하다라는 게 뭐라 그랬어? 삶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였지. 강하게 만들어주는 가치를 계속 추구한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아곤에 대한 얘기를 엄청 길게 해.
아곤의 뜻이 경쟁이었지. 아곤은 뭐냐면 자신과 동등하거나 나랑 똑같은 혹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 넘어서려고 하는 것. 그게 아곤이야. 그리고 이 아곤은 왜 필요하냐면 두 번째, 자신의 힘의 크기, 나의 힘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나의 삶을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곤의 궁극적 목적이 나왔었거든? 이거 중요하다 그랬지. 경쟁자를 제압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 경쟁자를 내 밑으로 제압시키겠어. 이게 아니라 뭐였어? 자신의 성장이야. 경쟁을 하는 이유는 나 자체가 성장하기 위해서이다. 됐지? 4번 뭐가 나왔었냐면 강자들, 나랑 경쟁하는 강자들은 선의의 파트너가 되는 거지. 선의의 경쟁자 이런 거 들어봤지? 선의의 파트너가 되는 거고 5번 고통이 있어. 내가 강자를 누르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만큼 고통이 너무 커. 그러면 그 고통은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6번, 여기 좀 중요하거든. 강자들 사이에 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 힘 차이에 따른 위계가 있어 없어? 얘들아 있어. 이거 중요해. 위계는 있어. 없지 않아. 없지 않고 무조건 있어.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 이것이 일방적 계급 질서야? 일방적으로 그냥 위계에 따라서 계급 질서가 형성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아니다가 중요해. 아니야. 알겠지? 아니야. 그럼 지배적 형태야? 지배적 형태? 아니야. 일방적 계급 질서나 지배적 형태는 아니다. 이거 아니야. 그럼 뭔데? 상호 존중의 형태이다. 힘 차이에 따른 위계는 있지만 그것은 상호 존중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승패는 있어. 승자 패자는 있고 그것이 상호 존중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게 중요해서 이런 부분 문제에 나올 수 있어. 됐지? 그 다음에 큰 3번이야. 큰 3번. 니체가 생각하기에 이제 삶을 긍정한다는 것의 의미. 삶 속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지. 그 다음에 성장하고자 하는 태도인 거야. 그리고 니체 철학의 의의는 뭐냐면 우리 삶을 그 자체로 긍정하게 되는 거지. 우리 삶을 그 자체로 긍정할 수 있는 철학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괜찮니? 그럼 우리 문제 풀어보러 가자. 문제는 이제 21번이거든. 21번. 자, 여기 봐봐.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니체 철학의 등장 배경을 전통 형이상학과 관련지어 제시하였는가? 전통 형이상학을 먼저 얘기해 주거든? 그러면서 여기에 반기를 든 철학자가 바로 니체야. 이렇게 시작해. 그러니까 맞지. 2번. 니체 철학과 전통 형이상학의 공통점과 차이점. 얘들아 아무리 봐도 차이점밖에 안 보여. 공통점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니요. 니체 철학의 변천 과정을 통시적 관점, 변천 과정 통시적이 뭐지? 시간의 흐름이겠지. 이런 거 없지? 니체 철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러하게 변했다. 없었어. 그러니까 아니요. 맞네. 니체 철학의 핵심 개념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려는 건 사례 없었는데 여기로 가야겠지? 그래서 틀렸네. 니체 철학이 지닌 의를 밝혔지 마지막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4번 해주면 되고 22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전통 형이상학에서는 전통 형이상학 1번, 2번 이제 전통 형이상학이야. 현실 세계와 별개로 참된 세계, 현실 너머의 세계가 존재한다. 라고 봤지? 전통 형이상학에서는 절대적 가치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이성적 사유, 요거 기억나? 절대적 가치를 이성적 사유를 통해 발견해야 된다라고 봤었어. 요거 찾아주고 싶은데 여기 있네. 이성적 사유를 통해 이것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뭔데? 초월적 가치. 초월적 가치가 뭔데? 보편적 진리. 보편적 진리가 뭔데? 절대적 가치. 다 똑같은 얘기라고 했지? 그 다음에 3, 4, 5가 이제 니체인데 봐. 3번. 니체는 무가치한 현실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태도도 봐볼래? 무가치한 현실적 욕구. 이거부터 이상하지 않아? 현실적 욕구를 무가치하다라고 니체는 생각하지 않아. 알겠지? 여기가 틀린 거야. 삶을 개선하는데 기여한다고 보았다. 요 앞이 틀리니까 뭐 뒤 볼 것도 없고. 4번. 니체는 사람들이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을 넘어서고자 하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 이게 힘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고, 니체는 삶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것이 삶을 긍정하는 태도. 이거 그대로 나와 있었지. 삶을 긍정한다는 것은 어려움 극복, 성장하는 태도. 그래서 답이 이제 3번 이렇게 되는 것. 23번. 얘들아 23번 어려워. 23번이 실제 이게 모의고사 봤었을 당시 23년 6월에도 많이 틀려왔었던 거거든. 자, 봐봐. 기억의 의미인데 니체 입장에서의 기억의 의미인 거야. 기억을 다시 볼게. 도덕적 선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 여기고 이에 따라 개별적 삶을 판단하려고 하였다. 이렇게 됐거든. 자, 봐봐. 니체 입장에서는 도덕적 선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고 이것을 찾았냐 못 찾았냐에 따라서 개별적 삶을 평가하려는 태도를 부정했겠지. 왜냐하면 삶은 그 자체로 긍정해야 하는 것인데 현실 너머에 있는 세계의 가치를 추구했느냐 못했느냐 찾았냐 못 찾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한 삶 실패한 삶 이렇게 판단하는 거니까. 그 얘긴 거야. 그럼 봐. 1번. 니체 입장을 고려해야 돼. 개별적 삶을 바탕으로, 얘들아 개별적 삶은 현실이야. 현실적 삶을 바탕으로 절대적 가치, 니체 입장에서 절대적 가치는 현실 너머에 있는 거니까 부정적인 거야. 절대적 가치가 지닌 유용성. 니체는 절대적 가치가 유용성을 지녔다고 생각해?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일단 선지가 틀렸어. 자, 2번. 개별적 삶에, 현실적인 삶에 절대적 가치를 실현하여. 이러려고 했나? 현실적인 삶에서 절대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태도 니체 없었어. 그리고 삶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 3번. 절대적 가치는 니체 입장에서 부정적이야. 거기에 부합하는 현실적 욕구들. 절대적 가치에 부합하는 현실적 욕구들은 없어. 두 개는 완전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4번.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삶을 더욱 완전하게 만들 수 없다고 보았다. 상당히 매력적이거든. 근데 틀렸다. 봐봐라. 절대적 가치는 이제 형이상학적 세계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현실 너머의 세계. 그것을 추구하는, 잘 봐. 것만으로는 얘들아 그럼 여기 내포된 게 뭐야?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삶을 완전하게 만들 수 없으니까 다른 것도 추구해야 된다. 이 말이 내포돼 있는 거야. 다시, 이게 지금 독해가 잘 돼야 되거든.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삶을 더욱 완전하게 만들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떡볶이를 먹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이거 무슨 말이야? 떡볶이를 먹는 것도 만족스럽지만 난 여기에 어묵도 먹어야겠어. 이런 얘기거든? 얘가 너무 1차원적인가? 어쨌든 다시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삶을 완전하게 만들 수 없으니까 다른 것도 추구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 니체는 절대적 가치 자체를 추구한 적이 없어. 버려야 할 거라고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추구하는 것만으로 삶을 완전하게 만들 수 없으니까 다른 것도 추구하겠어가 아니라 애초에 이걸 추구하는 게 틀렸다라는 거야. 답이 이제 5번이 되는 거거든? 봐봐. 가치평가의 기준이어야 할 삶을, 니체 입장에서 삶 자체가 가치평가의 기준이어야 되거든? 삶 자체가. 그런데 삶 외부의 절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삶을 평가했다라는 거야. 완전 맞지 않아? 삶 자체가 가치평가의 기준이어야 하는데 그 삶을 삶 외부의 절대적 가치를 실현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삶을 평가했다. 이 말이 기억이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됐길 바랄게. 이해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23번에 5번이고 그 다음 넘어가 볼게. 24번 적절한 거고 보기에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나오는데 봐봐. 쇼펜하우어는 살고자 하는 맹목적인 욕망이야. 즉 삶의 의지가 인간의 행위와 인식을 지배한다고 보았다. 욕망이 충족되면 행복을 느끼지만 욕망이 충족되면 행복을 느끼잖아? 그런데 이것은 금방 권태로 변해. 너희 무언가가 충족되면은 너희가 원하던 무언가를 얻었어. 그러면 행복하잖아. 그 행복이 영원하니? 아니 금세 시시해지잖아. 그거야 얘들아. 금방 권태로 변하여 또 다른 욕망을 낳을 수밖에 없어. 내가 가진 것은 이미 권태로워지고 나는 또 다른 욕망을 꿈꾸는 거지. 욕심이 계속 생긴다는 거야. 이 의지, 삶의 의지, 이 욕망의 의지는 결핍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결론은 고통스럽다는 거지. 결핍을 느껴도 고통스럽고 권태를 느껴도 고통스러워. 이런 거야. 이 의지가 클수록 고통도 커져. 따라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예술, 명상, 금욕을 통해 이것을 다스려야 하며 참된 행복을 위해서는 이 의지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해보면 쇼펜하우어의 삶의 의지는 결국에 그냥 욕망이거든? 욕망인데 얘는 추구할수록 고통스러운 거야. 얘는 고통을 줘. 따라서 어떻게 해라? 버려라. 완전히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삶의 의지는 버려야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리고 윗글의 A는 뭐였냐면은 그 힘의 의지야. 힘의 의지. 니체의 힘의 의지. 힘의 의지는 버려야 돼? 추구하라 그랬지? 추구할수록 삶을 상승시킨다고 했잖아. 자, 그러면 적절한 거야. 1번, 니체는 A를 창조적인 삶을 이끄는 힘. 맞네. 2번도 갈게. 니체는 A를 더 강해지고자 하는 내적 동기. 강해지게 만드는 거지? 맞는 거겠지. 그 다음 3번, A를 타인의 존재와 무관한 욕망은 아니겠지. 4번, A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나은 삶. 맞고. 5번, 니체는 A를 최소한으로 가짐으로써 삶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최소한으로 가질 필요는 없는 거였어. 쇼펜하우어 거 보자. 쇼펜하우어는 1번, B를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힘? 아니지. 고통을 유발하는데. 2번, 쇼펜하우어는 B를 행복해지게 만드는, 이미 벌써 틀렸지. 고통을 유발한다 그랬지. 3번, 쇼펜하우어는 B를 타인과의 비교를 전제로 한, 타인하고 상관없이 그냥 맹목적 욕망이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아도 생기는 것. 4번, 쇼펜하우어는 B를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 삶. 완전 맞네. 얘들아, 이게 지금 4번이 답이겠네. 정확히 비교하면 힘의 의지는 추구하고 수용하고, 삶의 의지는 버릴수록 더 나은 삶이 된다. 이런 얘기야. 5번 봐. 쇼펜하우어는 B를 최대한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었지. 최대한이 아니라 버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4번 이렇게 해주면 돼. 25번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봐봐.
기록 경기인 땡땡 종목에서 1, 2위를 다투는 갑을의 라이벌전이 펼쳐졌어. 먼저 출전한 을이 신기록을 달성한 거야. 그랬더니 막 열광했어. 이때 을은 뒤이어 출전하는 갑을 위해서 관중에게 자제를 요청하였다. 결국 경기는 을 1위, 갑 2위라고 약간 승패는 가려졌네. 그리고 각각 은메달, 금메달을 목에 건 갑과 을은 서로에게 박수를 보냈고 어깨를 감싸는 채 경기장을 돌며 관중들에게 답례하였다. 되게 긍정적인 그 아군의 모습, 니체가 말하는 그 아군의 모습을 보여준 거야. 자, 그럼 보자. 1번. 늘 1위를 다투는 갑과 을은 서로에게 끊임없이 자극을 제공하고 성장을 돕는 선의의 파트너. 완전 맞지? 2번. 땡땡 올림픽은 각자의 삶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맞지? 갑과 을의 힘에 의지가 맞서 겨루는 장, 맞지? 각자의 힘에 의지가 맞서서 결국 겨뤄서 1등, 2등 이렇게 된 거니까. 3번. 신기록을 세운 뒤 갑의 경기를 배려하는 을의 모습은, 이거 신기록 세운 다음에 을은 이제 자제해달라고, 뒤에 갑이 나오니까 자제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동등한 조건에서 힘의 크기를 비교해서 능력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얘들아, 여기 힘의 크기를 비교해서 상대의 능력을 확인하려고 하는 건 이제 악온, 경쟁이거든? 근데 배려해주는 것은 악온, 경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말 그대로 배려잖아. 그러니까 3번이 답이야. 4번. 갑은 은메달, 을은 금메달인 건 위계 반영인, 맞지? 5번. 서로에게 마지막에 박수 보냈지. 강자와 상대적 약자, 즉 갑, 그 어떤 위계 간에, 위계를 반영했는데 그 위계 간에 상호 존중의 형태로 힘의 위계가 드러나는 것, 맞지?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해주면 돼. 얘들아, 어때? 할만하니? 이게 쉬워 보이는데 은근히 조금 까다로운 이제 그런 지문인 것 같으니까 지문을 좀 잘 읽고 그 다음에 여기 선지 분석을 좀 천천히 잘 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수고 많았어. 여기까지 할게.